술에 취한 시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믿기 힘든 말. 너희 집 잘 살잖아. 우리 집 좀 도와. 집 하나 세주는 거 우리가 들어가면 되지 않겠냐? 순간 며느리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감사는커녕 당연하다는 듯 요구하는 시대. 그녀의 결혼 생활은 산산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토요일 저녁 6시. 휴대폰 벨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화면에 떠오른 시어머니라는 글씨를 보자 수연의 어깨가 절로 움츠러들었다. 결혼한 지 3년. 여전히 시댁 전화는 부담스러웠다. 여보세요? 어머님. 수연아,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오너라. 아버님이랑 나랑 너희 둘 보고 싶어 하신다. 수연은 남편 준호를 흘끔 쳐다봤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네, 알겠습니다. 몇 시쯤 가면 될까요? 7시 반쯤. 아, 그리고 술 한 병 사가지고 와라. 아버님이 오늘 기분이 좋으시거든. 전화를 끊고 나자 수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주말 저녁을 집에서 조용히 보내고 싶었는데 또 시댁이었다. 한 달에 2~3번은 꼭 이런 전화가 왔다. 처음에는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부담스러워졌다. 집에서 또 오래? 준호가 귀찮다는 듯 말했다. 어머님이 맛있는 거 해주신다고 하네. 아, 알겠어. 그럼 준비해. 준호의 무덤덤한 반응에 수연은 속으로 씁쓸함을 느꼈다. 자신만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게 이상한 건가 싶었다. 시댁으로 가는 차 안에서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시어머니는 항상 친절했지만 어딘가 어색했고 시아버지는 말수가 적어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감수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가자 구수한 음식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와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서 와라, 수연아, 준호야. 안녕하세요, 어머님. 고생했다. 아버님은 거실에 계시니까 인사드려라. 거실에 앉아 계시던 시아버지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이며 인사를 받았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오늘따라 표정이 밝아 보였다. 식탁에는 정말 푸짐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반찬들까지 한상 가득했다. 시어머니의 정성이 느껴졌지만 수연은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이렇게 잘해주시는 게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웠다. 우리 며느리 올 때까지 기다렸다. 어서 앉아서 먹어라. 어머님, 이렇게 많이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겠어요. 뭘 가족끼리 많이 먹어라.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다. 시아버지도 평소보다 말씀을 많이 하셨고 시어머니는 계속 수연의 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다. 준호도 어머니의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즐거워했다. 그런데 저녁이 끝나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시아버지가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오기 시작한 것이다. 준호야, 아버지랑 한잔해야지. 네, 아버지. 수연은 설거지를 도우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말렸다. 괜찮다, 수연아. 너도 앉아서 쉬어라. 아버지랑 준호가 술 드시니까 너도 한 잔해. 이때부터 긴긴 밤이 시작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술잔이 오가기 시작했고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준호는 평소 술을 잘 못하는 편이었는데 아버지 앞에서는 무리를 했다. 저녁 9시가 지나자 준호는 이미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말도 어눌해지고 자꾸 졸았다. 준호야, 괜찮아? 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곧 준호는 완전히 만취해버렸다. 시아버지가 부축해서 안방으로 데려갔고 준호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쟤는 원래 술을 못해. 시아버지가 혀를 차며 나왔다. 이제 거실에는 시아버지와 수연, 그리고 부엌 일을 하고 있는 시어머니만 남았다. 수연은 어색해서 어쩔 줄 몰랐다. 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남편이 저 상태로는 운전을 할 수도 없었다.
수연아, 너도 한잔 해라. 아버님하고 얘기나 하고. 시어머니의 권유에 수연은 어쩔 수 없이 술잔을 들었다. 사실 그녀도 술을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이 상황에서 거절하기는 어려웠다. 시아버지는 계속 술을 따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다. 회사 얘기, 옛날 얘기. 시간은 자꾸만 늦어져 갔다. 시계 바늘이 밤 10시를 가리킬 무렵 시아버지의 얼굴은 이미 술기운으로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처음에는 회사 동료들 얘기, 동네 소식 같은 무난한 이야기들이었는데 술잔이 거듭될수록 화제는 점점 무거워졌다. 수연아, 시아버지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술잔을 내려놓았다. 너희 집 참 좋은 집이야.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친정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다. 남편을 사위로 받아들이실 때도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명절 때면 항상 좋은 음식과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셨다.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건 너네 친정 덕분이야. 수연의 손이 멈췄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시아버지는 술잔을 다시 들고 한 모금 마신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예전에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있었잖아. 준호대학교 마지막 학기였나. 그때 내가 사업을 잘못해서 빚을 많이 졌었어. 월세도 못 낼 지경이었는데. 수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다. 그때 너희 아버님이 돈을 보태주셨어. 아니, 보태준 정도가 아니라 많이 도와주셨지. 우리가 그때 버틸 수 있었던 건 순전히 너희 집 덕분이야. 수연의 눈이 커졌다. 친정 아버지가 언제, 얼마나? 머릿속에 물음표들이 가득 찼다. 저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 내가 모르게 하신 거지. 너희 아버님이 워낙 조용히 도와주셨어. 가족끼리 뭐 이런 걸로 티내느냐 하시면서. 수연은 충격을 받았다. 친정 아버지가 시댁에 돈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된 것이다. 그것도 결혼한 지 3년이 지나서야. 얼마나 도와주신 건가요? 시아버지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다. 5천만 원 정도. 아니, 그것보다 더 될 거야. 한 번에 준 건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준호 취업할 때까지 계속 도와주셨거든. 수연은 말문이 막혔다.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그것도 여러 번에 걸쳐서. 부모님이 언제 그런 여유가 있었을까? 아니, 여유가 없었더라도 어떻게든 마련해서 도와주신 건 아닐까? 왜 그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해주셨어요? 너희 부모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 수현이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리고 준호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고.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고마움인지 미안함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내 친정 부모님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야. 우리 같은 집안을 자돈으로 받아주신 것도 고맙고, 어려울 때 도와주신 것도 고맙고. 수연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고마워해야 할지, 화가 나야 할지 모르겠었다. 물론 부모님의 마음은 이해했다. 사위와 사돈이 어려우니까 도와주신 거겠지. 하지만 왜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수연아, 시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내 친정에서는 아직도 형편이 좋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연은 당황했다. 네? 아, 그냥 평범하게 사시는 것 같은데요. 평범하게 집도 2채나 있고 여행도 자주 다니시고 좋은 차도 타시던데. 수연은 불편함을 느꼈다. 왜 친정의 형편을 자세히 묻는 걸까? 그리고 집이 2채라는 것도 정확한 건 아니었다. 친정집과 작은 원룸 하나뿐인데 그것도 전세로 놓은 것이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시어머니의 소리가 잠시 멈췄다. 그녀도 듣고 있는 게 분명했다.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다. 우리는 아직도 월세 내기 힘든데 말이야. 너희는 참 좋겠다. 그 말 속에 담긴 묘한 어조가 수연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넋두리가 아니었다.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았다. 밤 11시가 넘어가면서 시아버지의 말투는 점점 거칠어졌다. 처음에는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새 불만과 요구가 섞이기 시작했다. 수연아, 솔직히 말해봐. 너희 집이 우리보다 형편이 좋은 건 맞지? 수연은 대답하기 곤란했다. 객관적으로 보면 친정이 더 안정적인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자는 아니었다. 글쎄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같은데요. 평범하게. 시아버지가 콧방귀를 뀌었다. 집 2채 있는 게 평범해. 과일집 하나 전세로 놔둔 것까지 포함해서 말이야. 수연은 깜짝 놀랐다. 친정의 부동산 상황을 시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거지? 너네 부모님, 작년에 유럽 여행도 다녀왔잖아. 사진도 봤어. 우리는 언제 한번 제대로 된 여행 가본 적이 있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부엌에 있던 시어머니가 거실 쪽을 힐끗 보더니 다시 설거지에 집중했다. 그리고 너희 집은 고기도 자주 먹잖아. 명절 때 가보면 항상 좋은 고기로 음식 해주시고, 우리는 고기 한 번 사 먹으려면 한참 고민해야 해. 수연은 점점 불쾌해졌다. 친정과 시댁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게 옳은 일일까? 아버님,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여유롭게 사시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직도 일하고 계시고, 일해도 연금 나오잖아. 우린 연금도 얼마 안 돼. 국민연금만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시아버지가 술잔을 탁 내려놓았다. 수연아, 너희 집에서 세놓은 그 원룸 말이야. 우리가 들어가서 살면 안 될까? 수연은 귀를 의심했다. 네. 임대료 받지 말고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해주면 안 되냐는 거야. 어차피 남이 살고 있는 거 사돈끼리인데 뭐가 문제야? 수연의 머리가 하얘졌다. 친정의 원룸은 부모님의 노후 대비용이었다. 그 임대료로 생활비를 보태고 계셨다. 아버님, 그건 뭐가 문제야? 가족끼리잖아. 너희 집이 우리 도와준 것처럼 이번엔 우리가 좀 도움받으면 안 되나? 시아버지의 논리는 점점 황당해졌다. 과거에 친정에서 도와준 것을 빌미로 지금 도움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말이야. 시아버지가 다시 술을 따르며 말했다. 내 시어머니 약값이 만만치 않아. 당뇨약에, 혈압약에 한 달에 10만 원은 넘게 나가. 수연이 시어머니 쪽을 바라봤지만 그녀는 여전히 부엌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병원비도 그렇고 우리 나이에 병원 안 갈 수가 없잖아. 보험 처리 안 되는 것들도 많고. 아버님, 너희 집에서 의료비 좀 보태주면 안 될까? 한 달에 50만 원만, 아니 30만 원만이라도. 수연은 충격의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한 달에 30만 원이면 1년에 360만 원이었다. 그것도 의료비 명목으로. 내 친정에서 예전에 우리 도와준 것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냐? 아버님, 그건 좀 뭐가 좀이야.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술에 취해서인지 아니면 원래 속마음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의 요구는 계속되었다. 너희 집은 여행도 다니고 좋은 것도 먹고 여유롭게 사는데 우리만 이렇게 쪼들려 살면 되냐?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준호는 여전히 방에서 골아떨어져 있었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부엌 정리만 하고 있었다. 수연아, 너도 우리 며느리잖아. 시부모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수연은 가슴이 답답했다. 시부모를 모시는 것과 이런 식으로 금전적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문제 아닌가? 생각해봐. 내 친정에서 먼저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이제는 당연히 계속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한번 도와주기 시작하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거지. 새벽 1시, 2시. 시간은 계속 흘러갔지만 시아버지의 요구는 끝나지 않았다. 원룸 무상 제공, 의료비 지원, 생활비 보조. 마치 친정을 ATM기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다. 네, 친정 부모님한테 얘기해봐.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시아버지가 겨우 잠들었다. 수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 긴 밤 동안 들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당연함으로 포장된 요구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희생들, 그리고 친정 부모님이 몰래 해주신 도움까지. 수연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새벽 3시 반. 시아버지가 겨우 소파에서 잠들자 집 안은 고요해졌다. 하지만 수연의 마음은 전혀 고요하지 않았다. 지난 몇 시간 동안 들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거실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수연은 눈물이 핑 돌았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다. 고마움은커녕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구나. 친정 부모님이 어려울 때 도와주신 것이 이렇게 평생의 짐이 될 줄은 몰랐다. 한 번 도와주면 계속 도와줘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건가? 그것도 점점 더 큰 도움을 요구하면서.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와 조용히 거실로 왔다. 수연은 눈물을 닦으며 인사했다. 어머님, 늦었는데 주무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답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을 열어둔 채로. 수연은 그제서야 깨달았다. 시어머니가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시아버지의 모든 말을 다 듣고 있었으면서도 한 번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왜 가만히 있으셨을까? 너무 과하다는 말씀 한마디 안 하시고. 배신감이 더욱 깊어졌다. 평소에 그렇게 착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남편의 말에 동조하고 있었던 것일까? 방문 틈 사이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움직임 소리가 멈췄다. 잠드신 것 같았다. 온 가족이 잠든 이 집에서 수연만 혼자 깨어 있었다. 시아버지가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내 친정집 덕에 우리가 살았다. 너희 집은 집도 2채 있잖아. 너희 집에서 세주는 거 우리 들어가게 하면 안 되냐? 의료비 좀 보태주면 안 될까? 그 모든 말들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특히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친정 부모님이 언제 그런 돈을 마련하셨을까?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부모님 통장에 그런 여유가 있었나? 아니면 어디서 빌려오신 건 아닐까? 수연은 친정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평소에 검소하게 사시던 부모님. 외식 한번 하시려면 한참 고민하시던 부모님. 그런 분들이 사돈 집을 위해 5천만 원을 내놓으셨다니. 왜 나한테는 말씀 안 하셨을까?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는 딸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러셨을 것이다. 하지만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모르고 지내던 일을 오늘 밤 이런 식으로 알게 되다니. 더 화가 나는 건 시아버지의 태도였다. 고마워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고마움이 당연함으로, 그리고 더 많은 요구로 변질된 것이 견딜 수 없었다. 한 번 도와주기 시작하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그렇다면 친정 부모님이 평생 시댁의 ATM기가 되어야 한다는 뜻인가? 수연은 남편 준호가 원망스러웠다. 이 모든 상황에서 너무 무기력했다. 아버지가 과도한 요구를 할 때
한 번도 제지하지 않았다. 아니, 제지는커녕 아예 만취해서 도망쳐버렸다. 거실 시계가 새벽 4시를 가리켰다. 수연은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고 느꼈다. 남편을 깨우려 했지만 깊게 잠든 준호는 도무지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결국 수연은 혼자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택시를 불렀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택시 안에서 수연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냈지만 수연은 아무 설명도 할 수 없었다.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뒤척였다. 시아버지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내 친정에서 먼저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이제는 당연히 계속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 말이 가장 충격적이었다. 도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부담과 의무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선의가 이렇게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수연은 결혼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때는 이렇게 복잡한 감정을 느낄 줄 몰랐다. 결혼하면 두 가족이 하나가 되어 서로 도우며 살아간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시댁에서는 친정을 부유한 집으로 보고 있었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마치 친정이 시댁에게 빚을 진 것처럼.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수연은 겨우 잠들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잠도 편안하지 않았다. 악몽 같은 꿈들이 계속 이어졌다. 오전 9시. 수연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났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말이 아니었다. 밤새 운 흔적이 역력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준호에게서 여러 통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다. 문자도 몇 개 와 있었다. 수연아, 어디 갔어? 일어나니까 너 없더라. 집에 잘 들어갔어? 답장 좀 해줘. 미안해, 어젯밤에 너무 취했나 봐. 수연은 답장할 기분이 아니었다.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끝낼 문제가 아니었다. 대신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벨이 울리자마자 목이 메어왔다. 여보세요, 수연아?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엄마, 울음이 터져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머, 수연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엄마, 왜 그런 돈을 주셨어요? 왜 나 몰래? 수연은 어젯밤 있었던 일을 엄마에게 털어놓았다. 시아버지가 한 말들, 친정에서 시댁에 돈을 지원했다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도와달라는 요구까지. 엄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수연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하다. 왜 그런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저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너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랬어. 그리고 준호네 집안 자존심도 생각해서 괜히 내가 눈치 보고 그럴까봐. 엄마의 목소리에도 피로가 섞여 있었다. 곤란하다고 해서 도와줬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엄마, 얼마나 도와주신 거예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엄마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1,000만 원이었어. 준호가 취업 준비할 때 학원비랑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 다음에는 집 보증금 부족하다고 해서 500만 원. 그리고 중간중간 어려울 때마다 총 얼마예요? 5,500만 원 정도 될 거야. 수연은 현기증이 났다. 5,500만 원. 부모님이 평생 모으신 돈 중 상당 부분이었을 것이다. 엄마, 그 돈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우리 집에 그런 여유가 있었나요? 엄마의 대답이 늦어졌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적금 깨고 아버지 퇴직금에서도 좀 내고 어떻게든 마련했지. 수연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시댁에 지원한 것이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수연은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다. 부모님의 선한 마음이 이렇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 오후에 준호가 집으로 왔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말수가 적었다. 수연아, 어젯밤 일 때문에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아버지가 좀 과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 미안해. 미안하다 또 미안하다는 말이었다.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 그래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버지 입장? 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럼 내 입장은 생각 안 해? 우리 부모님 입장? 준호가 당황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수연의 분노가 폭발했다. 우리 부모님이 5,500만 원이나 도와주신 거 알고 있었어?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렇게 많이? 몰랐다고? 정말로? 아니, 돈 좀 도움받았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많은 줄은. 수연은 허탈했다. 남편도 정확한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그 순간 수연은 깨달았다. 이 결혼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당신 아버지는 오늘도 그게 뭐 문제냐고 하시더라, 전화로.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또 미안하다는 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말이 더 이상 수연의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다. 수연은 속으로 다짐했다. 이 결혼, 내가 잘못 선택한 거야.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그날 밤 수연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리고 수연은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그 후 이혼이 성사되기 전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다. 시댁에서는 계속해서 더 많은 도움을 요구했고, 시아버지가 친정에 직접 전화를 걸어 의료비 지원을 해달라며 재촉했다. 수연아, 정말 이혼할 거야? 준호가 마지막까지 붙잡으려 했다. 이미 늦었어. 당신은 변하지 않을 거야. 아니, 변할 수도 없고. 아버지한테 얘기해 볼게. 더 이상 그런 요구 안 하시라고.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막아본 적 있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 조정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준호도 끝내 반대하지 않았다. 아마 그도 이 상황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법원을 나오는 길에 수연은 가벼워진 기분을 느꼈다. 물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관계는 진정한 가족이 아니야. 수연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걸음을 내디뎠다. 더 이상 누군가의 ATM기 역할을 하는 며느리가 아닌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한 사람으로서 하늘이 유난히 맑았다.